지금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트럼프 정부가 자폐의 원인에 대해 발표한다고 하면서 임신 중 타이레놀, 즉 이제 아세트 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가설을 공개했습니다. 마운트 사이나이의 메타 분석 연구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입증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확실히 증명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렇듯이 헤드라인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오늘은 정치적 해석을 걷어내고 최대한의 오해를 줄이면서 실제로 태아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과연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어떻게 태아의 뇌에 영향을 주는지 그 과학적인 이야기를 근거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논란의 불씨가 된 건 2025년 8월에 이제 마운트 사이나이와 하버드 연구진이 발표한 체계적 검토 논문이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있었고요. 46개의 연구를 종합한 이제 방대한 분석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메타 분석이 아니라 이제 환경 보건 증거 평가의 골드 스탠더드라고 불리는 Navigation Guide Systematic Review 방법론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연구 품질이 높을수록 임신 중 아세트 아미노펜 사용과 자폐, ADHD의 연관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엄마가 기억하는 약 사용 여부가 아니라 바이오마커, 즉 이제 실제 체내 측정치를 사용한 연구에서 더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노출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이제 용량 반응 관계까지 발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27개 연구는 연관성을 보고했고요. 9개는 없다고 했고 4개는 오히려 보호 효과를 주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이제 헤드라인을 이렇게 터뜨렸죠. 임신 중 타이레놀 자폐증과 연관. 연구진은 결코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관성, 패턴, 상관 관계만 확인했을 뿐. 하지만 언론은 마치 타이레놀이 자폐를 일으키는 원인인 것처럼 이제 발표를 했고, 지금은 이제 실제로 뇌 속에서 어떤 생물학적 과정이 일어나는지의 관심거리가 아닌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많이들 놓치고 계신 이제 빠진 퍼즐 조각을 한번 끼워 맞춰 볼까 합니다. 정말 자폐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게 맞냐 아니냐의 논쟁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태아의 뇌가 영향을 받게 되는지, 뇌가 발달하면서 어떤 이유로 발달 지연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부모님들, 오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의 최선의 답변을 드릴게요. 태아 뇌 속에서 아세트 아미노펜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생물학적 경로가 방해를 받으며 출생 후에도 왜 이 문제가 이어지는지, 이런 질문이야말로 언론이 말하지 않는 정치적인 이슈에 가려진 가장 중요한 진짜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태아 뇌 속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생화학적 반응, 그리고 출산 후 첫 2년 동안 아이가 백신 접종 후 혹은 이빨 날 때의 미열 후 혹은 감기 감염 후 반복적인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과정까지, 이 영상은 모든 약을 피하자, 모든 약은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세포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말로 아이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노출은 바로 임신 중입니다. 엄마가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을 하면 약은 엄마 몸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태반을 통과해서 곧장 태아의 혈류로 흘러갑니다. 문제는 태아의 간이에요. 성인의 간처럼 약을 안전하게 처리할 능력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죠. 아세트아미노펜은 이제 NAPQI라는 독성 대사 산물로 분해가 되어 성인에서는 글루타치온, 이제 우리 몸의 대표 항산화제가 이 독소를 신속하게 무력화시킵니다. 하지만 태아는 조금 달라요. 태아 조직은 글루타치온 저장량이 훨씬 적어요. 이 NAPQI가 태아 뇌에 제한된 글루타치온을 압도해 버리면 연쇄적인 재앙이 이때 시작이 됩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이제 대뇌 피질에서 글루타치온이 최대 24%까지 감소를 한다고 해요. 이 대뇌 피질이 담당하는 언어, 인지, 사회적 행동 영역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또 시상 하부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글루타치온이 고갈을 하게 되면서 여기와 연관이 된 이제 호르몬, 수면, 기본 행동 조절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토콘드리아, 이 에너지 대사가 무너지게 돼요. 이 NAPQI가 단백질에 직접 결합을 하면서 ATP, 이제 에너지 생산이 급감하고 전자 전달계가 손상이 되며 막전이를 잃게 되고, 그래서 세포 사멸 경로가 켜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이제 뉴런 신경세포들이 죽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또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DNA 손상, 단백질 구조의 손상, 그리고 발달 과정 자체가 차질을 빚게 되게 됩니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은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뇌 분비계 교란 물질처럼 작용을 해요.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요. 또 이로 인해서 뉴런 형성과 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성 호르몬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 이와 관련된 이제 뇌 조직화와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성장 인자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시냅스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게다가 이제 후생 유전학적 변화, 에피제네릭이라고 하는 팩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DNA 메틸화 패턴이 바뀌게 되고 발달 조절 유전자가 부적절하게 켜지거나 꺼지게 돼요. 이 변화는 영구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될 수도 있어요. 자, 2012년에 이제 Translational Psychiatry에 발표된 이제 로스라고 하는 연구팀의 사후 뇌 조직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자폐 아동의 주요 뇌 영역에서 글루타치온이 심각하게 고갈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측두엽 피질에는 글루타치온 수치가 44% 감소를 했고 산화 환원 비율이 61% 감소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언어와 사회적 의사소통의 핵심 영역에 영향을 줬고요. 또 소뇌 또한 글루타치온 수치가 34% 감소를 했고 산화 환원 비율이 53% 감소를 했습니다. 소뇌가 담당하는 운동 조절, 학습력, 협응력, 사회적 행동의 필수 영역인 부분에도 또 영향을 준 거죠. 또 여기에다가 산화 손상 마커가 증가를 했고 만성 염증과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의 증거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추측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측정이 된 수치이고 반복적으로 재현된 결과입니다. 아세타미노펜 손상에서 예상되는 정확한 생화학적 서명이었어요. 취약한 신생아들은 이미 자궁 안에서 글루타치온이 고갈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현대 의료 관행은 추가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인 대표적인 예가 백신 타이레놀 사이클이에요. 백신을 맞으면 면역 체계가 강하게 활성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타이레놀 투여를 권장받습니다. 또 발열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이 타이레놀을 권장하는 건데 그로 인해서 글루타치온이 추가적으로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취약한 아이가 더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백신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감기나 미열 등이 있을 때 타이레놀이 또 권장이 되죠. 그러면 글루타치온의 추가 고갈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가 이알이 할 때는 어때요? 또 타이레놀이 권장이 됩니다. 그러면로 인해서 또 다른 글루타치온이 추가로 고갈이 되는 겁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고 첫 2년 사이에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뇌의 글루타치온 수준은 점점 내려가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점점 더 악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산화 스트레스는 자꾸 누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신경 염증은 만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진행성 손상은 실제 임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요.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고갈로 인해 발생하는 이제 발작, 간질, 그리고 측두엽 피질 손상으로 인해서 이제 언어 영역에 영향을 주는 이 언어 상실, 특히 이 측두엽 쪽. 그리고 이제 발달 퇴행이 일어납니다. 뇌 회로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행동의 변화, 사회적 행동 조절 영역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2025년 마운트 사이나이와 하버드의 체계적 검토 연구는 명확한 패턴을 보여줬어요. 연구 품질이 높을수록 연관성이 더 강화됐고요. 노출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증가했고요. 바이오마커 연구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또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제 2022년 이제 필리팟 연구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이 발달 중인 생쥐 뇌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구조적, 행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또 2024년 스필러스 리뷰 역시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노출과 ADHD, 주의력 결핍 사이의 근거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남는 이유는 많은 연구가 사실은 엄마의 기존의 기억에 의존을 하게 돼요. 그리고 혼란 변수 통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냐 환경적인 요인이냐의 논쟁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출판 편향 또한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부정적인 결과에
연구들은 덜 발표되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생물학적인 이 메커니즘은 명확해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메커니즘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문서화돼 있고 많은 논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로즈의 연구팀의 사후 뇌 연구에서 봐도 이제 그게 결과들이 일관되고 또 재현 가능성이 높고요. 또 동물 연구에도 통제 조건에서 같은 경로가 또 확인이 됐고요. 또 용량 반응 관계에서도 단순히 상관 관계가 아니라 이제 인과 가능성을 높게 시사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자폐증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메커니즘은 이제 ADHD, 이제 주의력, 충동 조절 문제나 뭐 학습 장애, 발달 지연, 행동 장애 등의 문제로 발달할 수 있어요. 어느 뇌의 영역에 영향을 미쳤냐에 따라서 그 증상이 그냥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그리고 위험은 다음에 이제 따라 또 달라져요. 첫 번째는 이제 시기, 뇌 발달의 중요한 시점이 중요해요. 특히 태아 때 그리고 첫 2년 이 뇌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냥 단일 노출이었나. 그리고 또한 유전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제 개인적인 취약성, 특히 이제 글루타치온의 생산에 있어서 이 유전적인 차이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누적되는 이 부하량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산 전부터 그다음에 출산 후의 노출까지도 또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아세트아미노펜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폐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요인들이 쌓여서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현대 사회에 이제 전례 없는 이제 독소의 노출, 특히 이제 그 농약 같은 거죠. 그리고 같은 경로에 영향을 주는 또 다양한 또 화학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화학 물질들 또한 다른 독소의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영양 결핍이나 또 이제 특히 요즘 가공식품이 너무 지금 많이 당연한시 되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노출 또한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의 스트레스와 염증의 취약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어요. 또한 잦은 약물의 사용의 증가도 또 중요하게 고려되는 또 요인입니다. 이 논문도 그렇고 지금 이 영상도 그렇고 반약물 메시지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 타이레놀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약물을 사용해야 할 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최소의 용량만으로 사용한다든가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한다든가 혹은 누적 노출을 인식하고 있다든가 그리고 이제 몸의 자연적인 해독 시스템을 어떻게든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소스들을 찾는다든가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넓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임신 중에 충분한 영양을 보충해 주신다거나 또 특히 이제 함유 아미노산들 뭐 시스테인이나 메티오닌 같은 이런 섭취를 늘리신다거나 그리고 전체 이제 독성의 노출을 줄이신다거나 또 독성 이 해독 작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영양제를 드신다거나 그리고 이제 개입 시기 를 또 신중하게 또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뭐 100% 증명된 건 아니지만 이제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 막연히 남들이 하니까 의사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 온라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아셔야 그 정보들을 선별해서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건 인간의 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발달 과정은 또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과학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의 뇌를 또 불필요한 위험에서 또 보호할 수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목표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그 지식들이 또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돼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